자, 다음으로 단계별 입론 개요쓰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입론 개요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사별 각자 수행과 상호 수정, 보완 등의 협업하는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자, 1단계는 발상입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처럼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각난다고 해서 논제와 관련 없는 것을 모두 적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논제 분석 방법을 떠올려서 논제 분석 방법,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답은 질문 안에 있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나온 키워드들을 떠올리면서 논제와 관련된 것만을 모두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리 돼, 안 돼라고 검열하지 않고 무조건 적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것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3명이 한 팀이 이 1단계를 모여서 하면 어떤 친구의 능력이나 어떤 발언권에 쏠려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목화 과정입니다. 유목화는 공통점을 갖고서 관련 짓는 과정을 유목화라고 합니다. 자, 앞서 나왔던 1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정리한 표로 보고 계십니다. 찬성 측에서 크게 나온 3가지를 볼까요? 사랑, 희생, 두 번째 기본 실력, 세 번째 미래 행복. 반대측 볼까요? 인권 무시, 상상력, 창의력, 현재 행복. 자, 우연하게도 보니까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중간에 가운데 줄이가 있는 건 뭘까요? 네,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가지를 생성할 수 없는 것들은 삭제합니다. 자, 세 번째, 예시자료 수정 보강. 3단계에서는 예시자료 수정 보강을 팀원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합니다. 즉흥 토론에서는 국어사전, 종이 국어사전을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준비물, 뭐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팀원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근거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단 구성을 했을 때 내용의 미흡함이 예상되는 가지를 수정합니다. 또 미흡함이 예상되는 가지에다가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의 어떤 아이디어를 거기다 더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문단을 구성해야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나온 내용들은 바로 수정, 보강이 된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정렬, 설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입론 발제문 짜임에 맞게 순서를 정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논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오산식 디베이트에서는 P, 포인트, 주장, E, explanation, 설명, E, example, 예시, L, link, 연결, 결론. 즉,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논거 1, 2, 3을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 2, 3의 논증 방식을 주장, 설명, 예시, 연결로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론의 개요가 되는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즉흥 토론 준비 시 연사별 역할과 역할 수행 방법은 그럼 어떨까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논제 분석과 논거 수립, 예시 보강 하는 데 있어서 1, 2, 3연사 모두 참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제 분석이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거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제는 주어져 있고요. 그 논제에 대해서 분명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출발할 수 없게 됩니다. 방법은요, 각자 브레인 라이팅을 한 다음에 의사소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요,
균형 잡힌 세계의 논거를 수립하고 예시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준비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될 거라 봅니다. 이 균형 잡힌 세계의 논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 뭐 이렇게 크게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뭐 이런 측면에서 잡을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계의 기둥이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균형 잡힌 세계의 논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겠죠. 다음으로 개요쓰기를 보겠습니다. 자, 입론 발표의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1연사입니다. 따라서 1연사가 적극 주도합니다. 나머지 2연사, 3연사는 참여는 합니다. 1연사가 적극 주도해서 개요서를 작성하는데요. 입론 및 사전 토론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이 1연사의 주된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0분에서 15분, 지금 시간이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나왔는데요. 이것은 겹치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이 시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상대신문. 자, 오산식 디베이트에 상대신문이 있는데 반박의 역할을 주로 하는 연사가 몇 연사일까요? 네, 2연사입니다. 따라서 2연사가 적극 주도해서 상대신문을 작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전 토론 흐름도를 작성하죠. 토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 및 요약을 하는 3연사가 적극 주도합니다. 쟁점 요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 쟁점 비교 분석을 하는 것, 자기 팀의 본질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의 논제 분석서부터 우리가 토론 흐름도까지 계속 쟁점이 나오는데 이걸 잘 정리하면 3연사는 토론에 임했을 때, 경기에 임했을 때 부담이 훨씬 좀 덜겠죠. 일관성 있게 하나의 논리로 입론에서부터 상대신문, 반박, 요약, 최종 변론까지 밀고 가려면 최우선적으로 팀원끼리 논제 분석을 공유해야 합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각자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인상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너 왜 엉뚱한 말에서 피해가 오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논제 분석이 공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각자 맡은 역할 수행을 해야 하지만 기본은 논제 분석을 공유해야 한다. 자, 그럼 최종 입론 개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본의회는 자녀에 대한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한다. 용어 정의 및 재정의, 자녀, 성숙한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년자. 누굴까요? 찬성 측이겠죠. 부모가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 당연히 반대 측이겠죠. 호랑이. 자, 개념어나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라고 했죠. 자녀를 강하게 기르는 부모. 또는 생태계를 봤을 때 성공한 사람. 가장 상위 포식자니까요. 양육법, 교육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쟁점은 뭘까요? 우리가 쟁점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하는 찬성 측에서는 물질주의라고 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정신주의, 결과주의라고 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과정주의. 자, 기본 실력을 중요하게 본다면 이쪽에서는 창의력, 상상력. 자, 전통주의 교육 방식이라고 하면 반대 측에서는 현대 교육 방식. 부모 중심이라고 한다면 아동 중심.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대치하겠죠. 한 가지 주장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라고 찬성 측이 말하면서 어떻게 개요서를 짰냐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부모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를 맹자, 한석봉, 김연아, 박세리 등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 자녀 뒷바라지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중도 포기 없이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에이 저렇게까지 해. 아동학대 아니야? 인권 침해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밀고 나갈 정도로 자녀 사랑이 극진하다.
따라서 이거는 비난이 아닌 칭송받을 사랑과 희생의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에 대한 근거로 PEEL 과정으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반대측은 어떨까요? 자, 이게 왜 사랑과 희생이야? 이건 자녀에 대한 인권 침해야, 아동학대 행위야. 왜 그렇게 봤을까요? 강압적 방식이야. 일단 강압적 방식으로 자녀의 모든 생활에 지나친 참견과 개입을 해.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참견과 개입에 대해 써나가겠죠? 독서 목록, 뭐 책 읽는 것까지 어떤 거 읽어야 돼. 학원도 여기 학원 가. 하루 스케줄 관리 다 해줘. 공부 방법도 심지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쟤하고는 놀지 마. 쟤하고는 친하게 놀아. 친구 관계까지. 강압적 방식으로 개입하고 참견.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성적은 향상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인격과 인권, 자율성,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습 능력도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소탐대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요새 또 흔히들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정서지능. 자, 사람은 머리만, 지능만, IQ만 있는 게 아니야. 기계가 아니야. 자, 앞에서 말한 그런 논리를 깨는 거죠. 막 훈련하고 연습만 하면 다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깨는 거죠. 아이의 개성과 인격 존중으로 진정한 학습의 출발점에 세워야 돼. 그러고 보니 어떤 예를 하나 더 끌어올 수 있냐면 유태인이 보니까 자녀들을 수평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더라. 세계 최고의 유태인 검증된 교육법이 있다라고 서로 같은 논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주장 2와 주장 3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입론 개요서의 예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일단 찬성 측 입론서에 아까 그 개요서를 토대로 해서 찬성 측의 입론서가 나왔습니다. 논의 배경 어떨까요? 처음에 논의 배경 얘기해야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현재 아이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도전조차 않으려 하고 도전에도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어설픈 자율, 공감, 소통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교육 방식을 채택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교육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로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자, 논의 배경은 어때요? 예, 찬성하는 쪽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논제 배경을 끌고 나왔습니다. 자, 용어 정의 자녀는 어떻게 봐야죠? 성숙한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미성숙한 자녀 이렇게 보겠죠. 호랑이, 자녀를 강하게 기르는 부모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양육법, 자녀를 잘 보살펴 기르는 교육 방식.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 측의 입론서는 논제 배경과 용어 정의를 어떻게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논의 배경은 우리나라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외에도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가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유, 강요에 못 이겨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자녀에 대한 호랑이 양육법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자, 반대하는 입장에 맞춰서 논제 배경을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앞에 찬성 측에서 한 얘기가 보편타당하지만 부득불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재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미성숙화해서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찬성 측에서 끌고 가는 논리를 깰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해석을 부모가 존중해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 측이 두 번째 논거로 사용한 것과 반대 측이 두 번째 논거로 사용한 것을 상호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논증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거 2. 호랑이 양육법은 아이의 기본 실력을 튼튼하게 쌓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주장, 포인트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했죠. 요즘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창의력과 상상력도 일정 수준의 기초 기본 실력이 충실히 갖춰진 뒤라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세련된 언어 표현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토론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가 아이에게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강남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케줄을 짜주고 시간 관리 및 기타 학습의 매니저 역할을 해 자녀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죠. 모든 지식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호랑이 양육법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강도 높은 연습과 훈련은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학습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연결 결론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논거 2 반대측. 호랑이 양육법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주장 P입니다. 미래가 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유태인의 격언에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물고기가 암기 위주와 지식만을 추구하는 물고기였다면 21세기의 물고기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는 그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의 하나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극성 호랑이 양육법에 의해 그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되어 자기주도학습이 특목고나 명문대의 합격 기준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여 시행착오 과정을 경험한 아이가 더 인정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호랑이 양육법의 교육 방식은 아이에게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닌 독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원하는 인재는 호랑이 양육법 아래서 공부만 한 엘리트가 아니라 부모의 이해와 존중 속에서 자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라고 연결 결론 맺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논제 분석부터 입론을 단계별로 작성해서 개요를 작성하고 마지막 입론 개요서, 그 다음에 최종 입론서까지 작성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사전 토론 흐름도도 작성해서 실제 반박 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알아보았습니다.